심리 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 검사죠. 41번 문제입니다. 표준화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표준화 검사는 검사의 재반 과정에서 검사자의 주관이나 주관적인 의도나 해석이 개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아니죠. 이게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준화 검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2번 절차의 표준화는 환경적 조건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시간 및 공간의 변화에 따라 검사 실시 절차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엄격한 지침이 있는데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표준화하고는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실시 및 채점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절차를 명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은 4번에 표준화된 여러 검사에서 원점수의 의미는 서로 동등하다. 이게 단일 검사 아니고 여러 검사죠. 예를 든다면 웩스러 지능 검사의 원점수와 MMPI의 원점수는 이게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딴 데까지가 아니고 동일한 웩스러 지능 검사 안에서의 각각 검사는 모르지만 여러 검사에서 원점수의 의미는 서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그 내용이겠네요. 4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타당도는 주어진 증거에 비추어 검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증거에 맞추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191-55번에 보면은 타당도의 종류 쭉 나와 있죠. 증거에 맞추면 이제 증거 타당도 되는데 증거 타당도에는 뭐가 있나요? 거사를 준비하니까 예비 동작을 한다 해서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죠. 그럼 그 중에 어느 거겠네요. 미래 예측과 관련된다. 미래 예측과 관련되니까 예언 타당도 또는 예측 타당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이 얼마나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을 잘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점과 관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수능 시험이지만 나중에 바로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을 예측을 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도의 종류에 대해 가지고는 191-55분의 그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번입니다. MMPI2와 러시아 검사에서 정신병리의 심각성과 지각적 왜곡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척도와 지표를 옳은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F 척도라든가 BA 척도, 그 다음에 SC 척도, 이거는 8번이죠. K 척도, 이제 타당도 척도가 되겠는데, 이런 그 BA는 이제 편집정이죠. 근데 뒤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러시아 검사의 그 기호표거든요. 분석표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 설명을 하려면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일본의 F 척도와 러시아에서 X 마이너스 퍼센테지로 이렇게 익히면 되는데 혹시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쭉 설명을 쭉 해놨으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뭐 이런 거 하나 설레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던가 아니면 답이라도 외워놓자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일 조금 그 익숙하지 않는 게 러시아 검사의 모든 그 용어들입니다. 그 중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답을 보면 F 척도는 비전혀 하던 대로 안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보겠죠. 정상인들이 응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경향성이고 그 다음에 X-%는 지각적 왜곡의 정보를 나타내는
이 정도를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나머지는 이렇게 참고로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참고하시라고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44번입니다. 심리 검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것은 인문학적인 문제니까 이런 거는 놓칠 수가 없겠죠. 심리 검사 결과 해석 시 수검자의 연령과 교육 수준에 맞게 설정해야 된다. 컴퓨터로 실시하는 심리 검사는 특정한 교육과 자격이 없어도 된다가 땡이죠. 이걸 쉽게 이야기하려면 요새 그 비대면 진료를 하죠. 비대면 진료도 의사 면허증이 있는 자가 이게 할 수 있죠. 만약 그렇지 않게 하면은 유사 의료 행위로 이상한 데 가게 됩니다. 3번 심리 검사 결과가 수검자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검사 규칙 및 검사 도구와 관련된 최근 동향과 연구 방향을 민감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컴퓨터 이것도 사이버 심리 검사도 뭐냐면은 이 교육과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45번 문제입니다. 한 아동이 웩슬러 아동용 지능 검사에서 언어 이해 지수가 120이 나오고 지각 추론 지수가 89, 전체 검사 지능 지수가 115를 얻었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설적인 가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결과 나왔더라도 이건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판단을 한다거나 진단을 하는 것은 성급하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면은 그 일반 그 검사 그 인지가 있죠. 이게 두 가지 이게 있고 여기 일반은 언지가 됩니다. 언어성과 지각 추론 있고 그 다음에 작업 기억, 그 다음에 처리 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인지 관계입니다. 인지와 이거는 지각 추론이죠. 그럼 이건 뭐냐? 인지는 주로 그 인지가 관련해요.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이고 지각 추론을 할 때는 여기에 동작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지 쪽에 해당되는 거, 어휘, 그 다음에 상식, 공통성 찾기, 그 다음에 이해, 이런 것은 인지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각 추론은 토막 짜기, 그 다음에 퍼즐 맞추기, 행렬 추론, 그 다음에 무게 비교, 그다음 빠진 곳 찾기, 이런 건 전부 하나의 동작성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볼 때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언어성 점수가 동작성 점수보다 높을 경우와 동작성 점수가 언어성 점수보다 높을 경우 이렇게 볼 때 이 특징들을 쭉 적어놨어요. 이 중에 이것은 이제 언어성은 좌반구 뇌가 더 발달되어 있다, 높다. 언어성은 이제 우반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저항력이고 우반구가, 저항력이고 이때는 우반구가 높다. 이렇게 됩니다. 동작성이 빠를 때는. 우반구가 동작을 담당하고, 그 다음 좌반구는 언어를 담당을 하니까 동작이 늦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해 인지는 있지만 동작이 늦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요거 자체만 가지고 하는 건 설명이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문제를 볼 때는 우울증이나 신경학적 장애, 조현병 등으로 보고요. 그 다음 동작성 검사가 높을 때는 정신직체, 학습장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해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든가 ADHD, 뭔가 활동을 하는 이런 쪽에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언어 이해 지수가 125고
그다음에 지각추론 조사가 PLI가 뭐냐면 89니까 이 점수가 25점에서 11 보태면 37, 예, 37이면은 보통 우리가 1.5 편차 같으면은 23점입니다. 23점보다 월등하게 지금 더 차이가 나요. 한 편차가 15점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심각성을 우리가 한번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도표를 참고하고 나머지 밑에 뭐 영양 요인은 참고를 하시다 보면 앞으로 또 문제를 풀 때 이게 이제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46번입니다. 웩슬러 검사에서 시각 공간적 기능 손상이 있는 뇌 손상 환자에게 특히 어려운 과제는 이제 시각 공간적이니까 여기를 보면은 네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직접 하는 것은 토막작이죠. 토막을 직접 맞추니까 뭐 딴 거는 그냥 어때요? 머리를 생각하거나 눈으로 이렇게 계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토막자기는 시각 공간적으로 직접 손으로 만드는 이 소검사가 토막자기가 되니까 요게 되고요. 이 토막자기는 대뇌 손상에 이제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정 지능 추정에도 이렇게 이제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47번 문제입니다. MMPI2의 타당도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응답 척도는 응답하지 않은 문항들이나 예, 아니요. 둘 다에 응답한 문항들의 합계로 채점이 되죠. 그 다음에 L 척도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끔 하려는 태도를 가려내기 위한 척도입니다. 조금 우리가 미성숙한 이 부인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3번의 F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평범 반응 경향을 말해준다가 땡이겠네요. 왜? 우리가 F 척도는 뭐와 F와 관련된 거는 뭐가 될까요? 비전형성입니다. F, FB, FP, FBS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 거는 비전형인 거는 평범한 사람들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것과 다른 평범하지 않은 반응 경향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요 설명이 틀리고요. K 척도는 L 척도에 의해 포착하기 어려운 엄밀한 방어적 태도 조금 좀 수준이 좀 높다라고 해야 될까요? 방어적 태도를 척도하는 문항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도 척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또 익히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타당도 척도는 대부분 나옵니다. 꾸준하게 나오니까요. 48번입니다. 발달 검사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봐도 될 거예요. 대상자의 연령에 적합한 검사를 선정해야 한다. 2번 경험적으로 타당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규준에 의한 발달적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3번 기능적 분석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된다. 기능적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문제 행동의 기능을 평가한다는 건데 뭐 이런 걸 가지고만 아니고 어차피 발달 검사는 뭐 언어라든가 등등의 다중적 평가 기법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어떤 기능만 분석한다 이것하고는 다르겠죠. 이거는 뭐 어떤 능력 검사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4번을 우리가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심리검사에서 원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원점수 그 자체로는 객관적인 정보를 주지 못하면 단순한 그 점수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가지고는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내 줄 수 없죠. 왜냐하면 똑같은 점수라도 어떤 그 비교에 따라서 그 점수의 의미는 달라지니까 그 자체로는 안 됩니다. 이번 원점수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특정 점수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바로 이것이 객관적인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원점수는 척도의 종류를 볼 때 등간 척도에 불과할 뿐 사실상 서열 척도가 아니다. 이 거꾸로 말하고 있네요. 누구누구 점수를 알면 서열은 알 수 있지만 등간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점수라도 기능의 차이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능력 검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0점이나 50점, 그 다음에 50점하고 60점 성취도 이게 점수가 10점 차이라고 해서 똑같은 능력도 10점 차이 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점수는 서로 다른 검사의 결과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서열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원점수는 등간 척도가 아니고 등간은 온도계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죠. 사실상 서열 척도가 아니고 서열 척도일 뿐 등간 척도는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K-웨이즈4에서 일반 능력 지수와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수는 자 일반 능력 지수 같으면은 언지 작처죠. 언지 작처. 예. 일반 1인해서 인지관계는 바로 작처가 되니까 그래서 언지 언어 이해 주수와 지각 추론 주수가 됩니다. 딴 건 여기에 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도표를 그 앞에 있죠. 그것은 이제 완전히 익히시면 이런 거는 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KBS4의 구성 도표 앞에 있는 것을 꼭 익히시면 이런 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노년기 인지발달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일화기억보다는 의미기억이 더 많이 세트한다. 요거는 좀 아니죠. 인지발달에는 의미기억보다는 일화기억, 어떤 그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뭐냐면 세트를 합니다. 일화는 이제 가능하면은 일화는 최근의 기억에 해당이 되겠고요. 의미 기억은 이게 장기 기억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장기 기억보다는 단기 기억이 더 많이 세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옳지 않네요. 노년기 인지 기능에 저하는 처리 속도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고 3번의 연령에 따른 지능의 변화 양상은 지능의 하위 능력에 따라 이제 다르다. 상식적이고 노인들은 인지 기능의 세태에 직면하여 목표 범위를 좁혀 나가는 등의 최적화 측량을 사용한다. 그렇죠. 그 맞게끔 이렇게 최적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은 바로 이 답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요거는 뒤에 거는 다 맞는 내용으로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뇌 손상에 수반된 기억장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신성 운동 속도의 손상이 수반된다. 우리가 이런 그 필기문제 풀 때 대부분 이런 거 나올 때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억장애가 꼭 정신성 운동 속도의 손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기억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정신성이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기분에 따라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하가 될 수 있고 치매로 될 수 있고 하니까
꼭 정신적 운동 속도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때에 따라서는 시각과 지각의 협역 능력이 잘 안 돼 가지고 또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 기억보다 최근 기억이 더 손상된다. 이건 항상 좀 우리가 반복됐던 내용이죠. 1차 기억은 비교적 잘 유지된다. 저 의미 기억입니다. 이건 잘 유지가 되고요. 진행성 장애 초기 징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억 장애가 나면은 진행성 장애 초기 징후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볼 때 대부분 나올 경우에 조금 더 유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K-웨이즈4의 언어 이해 소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예. 언어 이해 언지작초 언어 같은 경우 상공 1위와 해서 이게 이제 보충 소검사가 되겠죠. 어휘. 예, 상식이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기본 지식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공통성, 그다음에 이해 문제 이렇게 되니까 순수화는 아니죠. 숫자 순해서 이거는 처리 속도와 관련된 그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순수화는 언어 이해 소금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54번 문제입니다. 러시아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좌우 대칭의 잉크 반점이 나타난 1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 모호한 자극 특성을 이용한 투사법 검사입니다. 3번 자유로운 연상과 반응을 위해 임의의 순서로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건 땡입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카드의 번호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 숫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 순서입니다. 이건 서열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굳이 뭐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지 않겠죠. 그래서 꼭 이 순서대로 제시를 해야 된다. 4번 반응 시 카드를 회전해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한번 돌려봐도 될까요? 하면 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55번입니다. 신경 심리 평가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뇌손상 여부의 판단이고 2번 치료 과정에서 병의 진행 과정과 호전 여부도 평가를 하는 것이고 3번 MRI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미세한 기능 장애를 평가합니다. MRI가 뭐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신경 심리 평가로서도 또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과거에 억압된 감정을 치료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완건 그냥 보너스네요. 과거의 감정이 신경 심리 평가에 왜 나옵니까? 뭐 제가 그냥 좋고 식으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도 했습니다만 말이죠. 재밌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56번입니다. MMPI2에서 T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평균이 50이고 T 50이라고 생각하시고 표준 편차는 10이죠. 이게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면은 웩슬러 지능 검사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입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와 이 T 점수는 또 다릅니다. MMPI에서 T 점수는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지능 이론가와 모형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스피어만에서 G요인, S요인, E요인 모형 맞고
스스토는 다요인이죠. 다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능력 정신은 다중이 나오면은 가드너가 되겠죠. 밑에 나와 있네요. 가드너 하면은 다중지능 모형이 됩니다. 버트 결정성 지능 및 유동성 지능 모형은 뭐 우리가 자주 나오죠. 카텔이죠. 카텔이니까 이런 거는 지능 이론 앞에 그 도표 다 있고 또 많이 보았으니까 이것도 기분 좋은 문제입니다. 왜 기분 좋은 문제일까요? 점수를 따기 쉬운 문제니까요. 자, 58번 문제입니다. 편차 지능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우리가 편차 지능 지수와 우리가 비율 지능 지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정규 분포 과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정규 분포 과정에 적용이 됩니다. 웩슬러의 정규 분포를 다 시키거든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한 개인의 점수는 같은 연령 범주 내에서 비교된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연령 내에서 범주돼요. 네, 이것이 그 다음에 비내 시몬 검사에서 사용한 지수다. 요게 뭐냐면 땡이죠. 비내 시몬 검사는 편차 지능 지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율 지능 지수입니다. 비율 지능 지수. 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비율 지능 지수에 비해 중년 집단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가 아니고 요걸 이해하려면은 비율 지능 지수는 중년 집단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웩슬러 승인 지능 검사는 편차 지능 지수인 경우에는 중년 집단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여기에 제가 설명을 한번 볼게요. 비내 시몬이 있다. 나중에 이것을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스탠포드 비내 검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 연령과 신체 연령이 이제 실제 연령입니다.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율 지능 지수를 사용하고요. 자, 이러다 보면 우리가 10살, 11살, 12 이렇게 나이가 쭉 올라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이는 계속 올라가는데 과연 지능도 같이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은 15세 이후 청소년이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이 안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이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율이 맞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연령만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연령만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평가하면은 100인 것이 연령만 올라가면은 나중에 90이 되고 막 자꾸 다운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 신체 정신 연령하고 실제 연령은 나눠 버리거든요. 정신 연령을 신체 연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연령이 이제 IQ 점수인데 이게 나이가 10세 안 되고 나중에 20세 돼 버리면 2분의 1로 줄어버려요. 반으로.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런 것을 이제 간과를 했다. 그래서 15세 이후의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는 부적합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 비율 지능 지수입니다. 그러나 이 편차 지능 지수는 동일대 연령하고 비교하니까 내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10대면 10대 나이까지 정합니다. 15세면 15세를 이 기준으로 참조를 하고 30세면 30세 기준으로 이렇게 참조를 하죠. 그래서 매뉴얼에 보면은 연령 대비 비교표가 다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걸로 가지고 전체 IQ를 이렇게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편차 지능 지수와 비율 지능 지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고 헷갈리면 그렇습니다. 비율 지능 지수에는 비율 지능 지수에는 비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율이니까 비내 비율. 그래서 비내심은
뭐 스탠포드 비내가 들어가면 이거는 비율 기능 지수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하, 그럼 웩슬러 지능 검사는 그 반대 하나 남아 있는 편차 지능 지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그 팁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MMPI2의 임상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1번 각 임상 척도는 그에 상응하는 DSM 진단명이 부여되어 있으면 이건 땡입니다. 그죠? 해당 진단명에 준에 엄격하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용어라든가 이래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MMPI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MMPI2의 임상 척도는 타당도 척도와는 달리 수금 태도에 따른 반응 왜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 문장이 다 반응 왜곡을 반영해가지고 나온 것이죠. 예, 그 문장이. 그 중에서 전체 반응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타당도 척도를 추출하고 임상도 척도를 추출하니까 이거는 다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상척도 중 5번 척도는 그에 상응하는 정신병리적 진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걸 5번 척도가 바로 MF죠. 남성성 여성성인데 처음에는 이게 정신병리적 진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그 남성성 여성성으로 어떤 병리적으로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임상척도 중에는 약물 처방 유무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를 먼저 검토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임상척도 중에 이런 걸 뭐 약물 처방 유무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그 지표 먼저 검토해야 된다.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하여튼 5분 척도는 저렇다. 그게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신경심리평가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검사는 있습니다. 자, 스트룩 검사, 레이 도형 검사, 밀론 다축 임상 검사,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 뭐 이런 걸 다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실제 해보면은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답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밀론 다축 검사는 이게 이제 성격 검사입니다. 이게 성격 검사. 특히 이 특징이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다축적으로 구성된 이 성격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평가 아니다. 심리평가의 용도하고는 멀다. 이렇게 답을 익히는 쪽으로 하는 게 속 편하겠죠. 예. 이것으로서 심리평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